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일당백 49번째 시간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49. 네, 네. 49. 49제란 말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49일 동안 제를 지내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77의 49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천도 이제 보통 불교적인 풍습인데 네. 보통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바로 이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중음신이 되어 가지고 지금 떠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49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올려주면 좋은 곳으로 다시 그 가라 이런 의미에서 천도제를 하는 거죠. 네. 이건 어디에서 온 문화예요? 그러면 중국? 불교에서 온 불교. 문화라고 봐야겠죠. 네. 불교하고 민속하고 섞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당백 네. 시즌2도 이제 49제를 지낼 때가 됐습니다. 한번 지내야 될 것 같다 진짜. 후닥거리 한판 하자. 자꾸 우리의 영혼이 네. 유튜브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디를 못 가고 제대로 좀 가야 되는데. 네. 자, 오늘 49번째 일당백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아주 의미 있는 책이 있어서 한 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책이죠? 이 책은 이제 1915라고 요런 책이거든요. 엄청 두껍네요. 네. 네. 이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장편 소설. 근데 표지만 봐도 뭔가 이렇게 애국심 뿜뿜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그런 표지만 책이죠? 그런 성공입니다. 네. 네, 요 책이 이제 네. 나라와 이웃을 사랑했던 한 젊은 지식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걸 이제 소설 극화한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저자분의 큰아버지, 네. 큰아버지가 이 소설의 주인공 현성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이분이 이제 이준태라는 작가분인데 네. 인생을 네. 통틀어 딱 한 권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장편 소설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만 담겨 있는 겁니다. 다른 이제 소설 더 이상 쓰시지도 않아. 네. 오로지 이 책 하나신데 우리 일당백을 또 굉장히 즐겨 보신대요. 아, 그러시구나. 예. 이게 1915라는 게 1915년에 일어난 일을 다룬 건가요? 그렇죠. 네. 예, 191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915년 그때가 이제 봐봐요. 우리나라가 언제 강제 명탄됐습니까? 10년이죠? 1910년이죠. 네, 1910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때쯤에 사실 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또 특히나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뭐 그냥 일본 편에 붙어야 된다. 뭐 이런 네.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진짜 우리 민족의 어를 좀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이제 뭐 사상 논쟁도 하고 뭐 이런 과정 중에 이준태 작가의 큰아버님 현성이라는 분이 물론 이제 사랑도 해야 되고 젊은 나이니까 그쵸. 네, 사랑도 하셔야 되고 또 나라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비밀결사를 조직해서 한가하다가 고문도 받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뭐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네. 특히 몸 한쪽을 이제 쓰기가 어렵게 되시면서 폐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사와 매우 닮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겪으셨던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 아프게 좀 다가오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책을 좀 네.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뭐 정통 본격 소설 이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작가의 어떤 그래도 집안의 역사가 결국 또 우리 공동체 역사하고 맞닿아 있고 네. 정말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제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어떤 집안의 역사, 가슴 아픈 역사를 한번 다뤄봤다는 점에서 네. 좀 상당히 좀 흥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대목들이 많아요. 사장 같은 경우 보면 네. 어머니와 누이 해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풍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리얼하고 아주 네, 풍부하게 네, 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때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를 낳는다, 그 사내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사내 아이가 낳으면 털을 잘 팔았다. 이 자궁을 하나의 어떤 마당 터로 본다는 거죠. 털을 잘 팔았기 때문에 사내 아이가 들었었다. 이런 식의 그런 비유 표현이라든지 그 풍습이라든지 그리고 시어머니와 어떤 며느리 사이에 뭐 갈등이나 긴장 그리고 또 남편이 예를 들어서 바람이 났다. 그럴 때 부인은 어떤 식으로 그 대응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아이고 상당히 그 풍습들이 재미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
하야를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산후조리 이후에 아주 좀 재밌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산후조리를 잘못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상당히 뭐 이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민속이라고 해야 될까? 네, 우리 네, 네. 살아있는 생활사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상상에 나와 있어가지고 보면서 참 이런 것들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런 옛날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하는 또 그런 즐거운 경험이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얘기 뭐 표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럼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아주 그 우리 막 보기 힘든 이야기들이 계속 있겠구나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사랑 얘기가 네.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분들도 물론 뭐 독립운동 이런 역사의식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그때 분들도 당연히 사랑이라는 걸 하셨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또 결실들이 이렇게 또 그렇죠. 태어나서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받았던 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자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은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념 논쟁의 새로운 화해의 길을 좀 제시하고자 했던 그런 책이다. 그리고 독서광들에게 오래 사랑받는 소설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혹은 뭐 아주 오랜 조상은 아니지만 선대의 삶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뭐 보지 말고 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습니다. 네. 자, 이 책 사실 이제 뭐 방금 나온 책은 아니고요. 네.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 마침 이제 저희 업로드하는 딱 그 시점쯤에 이제 이 작가님이 생일이랍니다. 아 그래요? 생일 축하드려요. 본인 위주로 좀 사시는 모양이. 네, 그래서 네. 이 책 1915라는 책이 워낙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생활상이 있었는지 또 그때 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네. 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등등을 아주 그 리얼하게 아주 그러니까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책이 바로 1915 이준태 작가의 1년 된 책 다시 한번 역주행 네. 역주행 가자.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49번째 일당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으로 소개해 주십니까? 뭐 좀 전에 또 우리가 집안의 큰아버지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요즘 어떻든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이러면서 특히 자서전을 쓰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자서전을 쓴다는 거는 뭐 단순하게 나 개인이 살아왔던 하나의 히스토리를 살펴본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또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고 인류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어떤 뭐 자기 위안이 아니라 나중에 소중한 기록 유산의 어떤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는 게 예전에 뭐 또 적과학 이야기 나옵니다만 줄리앙 소렐이 파리를 향해 떠나갈 때 뒤를 돌아보잖아요. 네. 자서전을 써야지 뒤를 돌아봐야지 어른이 된다 이거죠. 나를 돌아보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자서전 중에 자서전. 네. 자서전에 백미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영희 교수가 모든 자서전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읽은 자서전 중에 최고의 자서전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책이 하나 있죠. 뭐예요? 책이요? 바로 찰리 채플린의 My Autobiography. 그러니까 나의 자서전 이런 뜻이죠. 수염. 그렇죠. 찰리 채플린 네네. 수염. 나의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 자서전을 잘 쓴 그 기준이 뭐예요? 좋은 자서전의 기준이 뭐예요? 그 리영희 작가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왜 뭐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게 뭐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제가 10년 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정말 좋은 자서전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솔직하다. 그렇죠. 일단 조건이 솔직해야 있지. 된다. 일단 솔직해야 돼. 솔직히 나의 부끄러움마저도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솔직함이 있어야 된다. 네. 보통은 이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죠. 좋은 점만 좀 얘기하게 되고. 네. 그리고 실제 그게 내가 뭐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내 기억은 나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네.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거 아닙니까? 그 좀 객관화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렇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객관화할 수 있는. 보통 그게 또 안 되거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자화자찬으로 보통은 이제 끝나는데 그런 거 아닌 솔직함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 생각에는 세 번째는 좀 자기가 속한 시대, 사회와의 어떤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갖고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서전이지만 어떤 나 개인의 이야기만 풀어내는 것이 아닌 사회의 이야기를 녹여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뭐 사회의 자식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속한 사회라든지 공동체 이런 것들과의 연관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어났던 일들이라든지 겪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녹여낼 때 우리가 참 좋은 자서전이 아닌가. 단순한 한 개인의 인생의 어떤 네. 교훈이나 경험을 넘어서서 이게 좀 보편적으로 인간 보편에 어필하는 게 있단 말이죠. 호소하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자서전 아닌가 싶고요. 네. 채플린 자서전은 정말 읽어보면 이 정말 사람이 아무리 고난과 어떤 가난과 네. 이 시련을 겪을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꿈과 희망이라고 할까 정말 이거 고전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그런 것이 간절하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그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길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것들 그런 어떤 믿음을 좀 확인시켜주는 아주 가슴 뿌듯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로 유명하신 분인가요?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 책이 그 구절이 나오죠. 이 맞습니다. 책에 나와요. 네네. 자서전에. 네. 딱 그거밖에 몰라요. 이분은 근데 배우인데 글을 이렇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일단 본인이 쓴 건 맞죠? 본인 썼다고 우리는 알아야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구술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예전에 논문도 직접 쓰기도 하고 경제 관련해 가지고. 경제 경제요? 관련 네. 이분은 재테크를 정말 잘한 분이에요. 그래요? 평생에 영화를 네. 많이 만들고 본인이 직접 뭐 각본도 쓰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촬영도 하고 감독을 하고 네. 연기까지 했단 배우도 말이죠. 하고, 제작도 네. 하고 영화 유나이티드 아티스트라는 영화사도 만들었고. 네. 자, 그런데 영화 음악까지 작곡했어요. 작곡도 해요? 네, 음악도 작곡, 발레 음악도 영화에 직접 들어가는 발레 음악곡도 작곡을 하고 발레 음악곡은 또 무용을 염두에 두고 작곡해야 되니까 또 어려운데 또 작곡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경제 논문을 쓰기도 하고 국제 정세에 관해서 아주 식견도 높았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여행을 자주 했는데 네. 전 세계 여행하면서 그 아주 지도자들 만나 가지고 식견이라든지 견문을 아주 넓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소로스 누구예요? 투자자. 그 투자자? 퀀텀 펀드. 네. 네, 그 91년에 영국 그 영란은행이 손을 들었잖아요. 소로스한테 그때 모라토리움 그때 제가 선언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네.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91년에 조지 네. 소로스가 네. 그 방글라데시 1억 인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린 거예요. 한 개인이요? 한 개인이 조지 소로스가.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특징이 뭐냐면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자기 별장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외환위기 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뭘 하느냐? 그 정보와 지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나라의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지식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뭐 정말 그 이 책을 읽어보면 채플린 같은 경우도 간디라든지 뭐 정말 그 누굽니까 루스벨트라든지 처칠이라든지 뭐 정말 세계 모든 곳곳에 정치인들 그리고 예술가들 사상가들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했던 아인슈타인하고도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고요. 너무너무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읽어가면 당시 20세기에 우리 일종의 유명 인사들과의 어떤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보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그래요? 네. 찰리 채플린은 그냥 저는 영화 배우로만 유명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경제 전문 그리고 또 국제 정세 막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놀랍네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찰리 채플린은 배우죠. 네. 가장 뭐 우리가 제일 뭐 아시다시피 여기 딱 책 보면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포즈. 네. 네네네. 그리고 이 캐릭터로 유명하죠. 네. 이 캐릭터. 네. 떠돌이 신사, 방랑자 네. 신사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뭡니까 모자는 중산모 모자를 쓰고 이 콧수염을 붙이고 그리고 꽉 끼는 상의 그리고 바지는 헐렁한 바지 네. 그리고 구두도 아주 큰 구두를 신고 네. 뭔가 계속 떠돌아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뒤에는 항상 뚱뚱한 경찰관이 딱 버티고 있죠. 그런가요? 예, 그 영화를 보면 항상 그 대립된 주제가 이 방랑자 신사 앞에 네. 뒤에는 항상 딱 뚱뚱한 경관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약자와 권력이죠. 사회적 약자와 권력. 그러니까 이게 참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찰리 채플린에게 환호했을까? 다 말이 다르고 네. 문화가 다른데 근데 찰리 채플린을 왜 환호했을까? 물론 그래도 찰리 채플린은 무성 영화를 좋아했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몸짓으로 모든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들이 사람들이 어필하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말하기에 앞서가지고 결국 강과 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 강과 약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 강자를 좀 조롱하고 강자를 한 방 먹이는 이런 느낌을 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통쾌하죠. 예. 찰리 채플린 영화 뭐 봤어요? 나 옛날에 모던 타임즈인가를 본 거 같고. 모던 타임즈. 저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네. 이걸 과목에 있어가지고 봤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은 좀 잘 안 나고 찰리 채플린 하면은 그냥 그 뭐 동작들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그 흑백 영화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막 표정 짓고 뭐 이런 것만 좀 생각이 나요. 그 이미지만 좀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나 할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찰리 채플린이 태어난 시기는 1889년이고요. 네. 돌아가신 시기가 1977년. 네, 197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돌아가셨네. 아, 정말요? 네. 근데 이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찰리 채플린 태어나고 나흘 뒤에 그 바로 히틀러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요? 아돌프 히틀러가 태어났거든요. 그 나중에 또 코스염도 서로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정말 그런 책도 있습니다. 찰리 채플린과 히틀러의 세계 대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채플린과 히틀러 사이에 벌어졌던 그 정말 일종의 문화 패권이라고 할까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만들어진 영화가 있죠. 위대한 독재자. 위대한 독재자. 네, 저는 채플린 영화 제일 처음 본 게 위대한 독재자였거든요. 그러면 채플린이 히틀러를 뭐 약간 조롱하려고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모습도 그럼 일부러 히틀러를 떠올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이제 나치 당이죠. 네. 히틀러가 짓고 난 이후로 채플린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금지해 버렸죠. 그랬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히틀러를 아주 국가 지도자로 우상화 신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자꾸 거슬린단 말이죠. 그렇죠. 코스염도 비슷하고 이게 영화에 나온 장면 이게 너무 비슷한 그렇죠.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금지를 시키고 또 찰리 채플린이 유대인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공산주의자다 공격을 하게 된 게 이 나치당에서 많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죠. 아니 근데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분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프랑스 쪽이라고 하고요. 근데 프랑스 쪽에다 오래전에 이제 건너왔고 종교 이제 박해를 피해 가지고 프랑스 쪽으로 건너왔고 어머니 외가 쪽은 외할아버지가 어디냐면 아일랜드 쪽에서 건너왔고 근데 이 외할머니가 이제 집시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아는 집시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고 뭐 영국 사람입니다. 네, 영국 사람이구나. 근데 처음부터 그냥 영화 배우로 이렇게 이 캐릭터로 나온 거야? 아니면 다른 영화는 이렇게 쭉 그냥 일반적인 배우 하다가 진짜 어느 영화부터 갑자기 이 저 중절 뭐라 그러나요? 이 중산모 여기에다 이제 이 수염 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미지가 어느 순간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 본래 뭐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가난의 그 정말 극한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경험들을 이렇게 하다가 정말 배우 생활을 한 거죠. 연극 배우를 시작한 거죠. 뭐 연극 배우라고 할 수도 있고 일종의 뮤지컬 배우라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생활을 하다가 찰리 채플린이 1914년에 결국 미국으로 가죠. 근데 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정착하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거든요. 그때 영화 배우로 등장하게 된 거죠.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찰리 채플린이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뭐 영화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영화를 찍는데 영화 제작자 겸 감독이 뭔가 좀 자네 재밌는 거 없을까? 그때는 뭐 시나리오 쓰고 영화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세트를 만들어놓고 그냥 적석으로 영화를 그냥 이렇게 하다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바로 이게 떠올랐던 거죠. 이 모습이 그러니까 모자를 딱 덮어 썼는데 상의는 양복 윗도리는 그냥 꽉 끼는 거. 그리고 바지는 헐렁하게 큰 거 하고
구두를 이렇게 헐렁하게 크게 신는? 신고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어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 보이게 하려고 네. 힘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깔깔깔깔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던 거예요? 누군가를 연상하게 해서 그런 아니 그건 거예요? 아니고 그때 이제 그냥 그냥 이 한 모습 웃기게 하려고 자체가?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이미지를 딱 떠올렸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했던 게 결국 자기 삶에서 나온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기 삶은 어릴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일종의 별거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충분하게 이제 양육 수당이 안 나오고 하니까 엄마하고 둘이서 돈이 좀 있으면 살았다가 또 돈이 떨어지면 고아원 일종의 빈민 고소로 가고 계속 그 생활을 했다 갔다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머니가 정신질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슴 아픈 것들 이런 계속의 떠돌이 삶 그리고 순회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자기가 말하는 베가본드 방랑자 떠돌이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딱 보니까 그냥 그때도 좀 우스꽝스럽긴 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옷도 뭐 잘 안 맞는 걸 위아래로 이렇게 그렇죠. 입기도 하고 신발도 뭐 이건 그냥 좀 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크네,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 그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그 조커 거기서 보면은 그분도 이렇게 큰 호아킨 피닉스도 큰 신발을 신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웃음이라는 것들은 뭔가 조화가 깨어질 때 네. 이런 뭔가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뭐 이번에 그런 이야기 있다잖아요. 루돌프 줄리아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이 그 어디죠? 어느 주에 조지아 주였나요? 그 어느 미국에 지금 선거 관련한 주에 가가지고 청문회를 열리는데 거기서 막 열변을 토하려고 하는데 방귀를 2번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웃기게 되잖아요. 그런 뭔가 엄숙한 자리에서 갑자기 그 조화를 깨뜨릴 때 사람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신사라고 하면 다 그냥 타이트하게 이걸 입어야 되는데 뭔가 어설픈 느낌을 줄 때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럴 때 이제 웃음이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찰리 채플린이 영화에서 막 뭐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장면에서 가끔씩 그 길가에 있는 무슨 저 매대 같은 데서 이렇게 사과나 훔쳐먹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네. 예, 그 훔쳐먹었던 사과가 바로 영주 은하수 사과입니다. 네, 영주 찰리 채플린의 사과네요. 영주 은하수 사과. 네. 이제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과즙과 배즙, 배 도라지즙 이렇게 이제 액상으로 즐기실 수도 있고 요즘 이제 사과 한참 이제 많이 드실 때니까 직접 그 생물로 드셔도 육즙이 뭐 그냥 줄줄 흐릅니다. 네.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그 영주 은하수 사과는 그냥 껍질째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거 방송 오기 전에도 은하수 사과 이거 그 집 있잖아요. 사과즙 먹고 왔거든요. 거의 하루에 2-3개씩은 먹는 것 같아요. 2-3개면 적은 편입니다. 일단 한번 주문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 10개씩은 드시니까 영주 은하수 사과 yjapple.com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영주 은하수 100% 순수 사과 꼭 잊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길 이 가을이 끝나기 전, 이 겨울이 끝나기 전 꼭 한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찰리 채플린 오늘 자서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찰리 채플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채플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서전을 읽어보면 제가 예전에도 읽을 때 몇 가지 그 하도 좋은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뭐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뭐 실제 이런 이야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 이건데요. 실망과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철학이나 유머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실망하고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든다. 비관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럴 때 비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철학 혹은 유머에 의지하는 거다. 전 참 이 대목이 마음에 듭니다. 저도 이거 막 명언집 뭐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많이 나오는 구절이어서 이 구절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렇죠. 뭐 유머는 우리 웃음을 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죠. 철학은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삶은 왜 이런지에 대한 뭐
아주 현인들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뭐 결국 세상의 본질을 좀 통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네네네. 이 철학을 알면 좀 사람이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떠돌이 방랑자 이미지를 한 거잖아요. 네. 그게 왜 세상 사람들이 먹혔을까? 물론 아까 간과 약이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방랑자잖아요. 네. 우리가 예전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이고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자기 고향처럼 여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데 네. 진정하게 성숙한 사람은 바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게 낯설게 느껴진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게 떠돌이 방랑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뭔가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 이 방랑자의 이미지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듭니다. 방랑자. 네. 우리 노래도 그래서 항상 예전에 방랑자 노래 이런 게 네, 맞아 인기 많잖아요. 아빠들이 그쵸. 맨날 저 노래방에서 배신자? 이거는 배신자입니다. 그거는 방랑자요. 방랑자요. 그 맞아요. 포크 가수 이현희 씨였나요? 그런 노래들이 많은 거죠. 방랑자. 떠도는 사람. 네. 정태춘의 노래도 네. 나는 일모여 고갯길을 뭐 방랑하고 뭐 수도성처럼 방랑자처럼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채플린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이 사람이 가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가난에 대해서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 많아요. 뭐 그래요? 있습니까? 재밌다기보다 아주 깊은 표현들. 네. 가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가난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세상을 삐뚤게 보는 시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부자들과 소위 상류 계급들의 호의를 과대평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호의를 내풀면 그걸 너무나 황송하게 느낀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적각의 줄량 소리들도 그랬는데 네. 조금만 실수하면 못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꼭 나와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흔적은 사소한 실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부자는 실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죠. 누군가 알아서 수습해 줄 테니까. 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나밖에 이거를 수습할 주체가 없으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돈 가난한 것도 그렇겠습니다만 네.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약간 좀 비슷한 게 좀 있네요. 그렇죠. 그럴 사소한 수 실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채플린이 그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왜 이는 사소한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네네. 나중에 그 우리가 1차 세계 대전 때 그 우리 1차 대전 이후에 그 스콧 피츠제럴드라든지 네. 해밍웨이가 파리에서 일종의 그 사람들을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네. 불렀잖아요. 잃어버린 세대.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그 용어를 명명한 사람이 거드루드 스타인이라고 아주 미국의 유명한 여러 문필가가 있거든요. 네. 그 스타인하고 같이 이제 어느 집에 초대받아 가지고 커피를 마신단 말이죠. 네. 이 커피를 마시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먼저 이 채플린이 실수로 이걸 엎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이 비싼 그리고 이게 좋은 식탁보에 이게 자기가 커피를 쏟았으니. 쏟아갖고 이 어떡하지 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바로 거드루드 스타인도 커피를 엎질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행이다. 혼자만 하면 너무 미안한데 저 여자도 해서 다행이다 했는데 자기는 지금 막 미안하단 말 몇 번 했는데 이 여자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좀 닦아주니까 괜찮아요. 내 드레스는 묻진 않았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 네. 그런 애들이 있어. 그래서 참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가 참 그때도 중요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들어가요 빨리. 그렇다면 판 깔아주셨으니. 네, 커피라면 또 우리가 네. 1kg 커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1kg 커피는 쏟으셔도 다 지워져? 얼룩조차 남지 않습니다. 너무한가. 예, 하여튼 1kg 커피 네. 여러분의 입안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에 세계 다양한 곳에서 가져온 그 원두들, 에티오피아라든지 뭐 네. 남미의 뭐 파라과이라든지 과테말라 등등 세계 각국의 그 최고급 원두들을 모아서 로스팅 맛있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까지 배달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커피 그 판매,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원두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워낙 입이 예민해지셔갖고 맞아요. 커피 그냥 딱 한번 맛 보고서 맛 없으면 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1kg 커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게 컬러에 딱 맞는 원두를 또 잘 로스팅해 드릴 겁니다. 자, 1kg 커피 저희
링크 따라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네. 커피 하나에도 네. 참 있는 사람과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렇죠. 차이가 너무 크게 나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와닿는다 이거. 왜 와닿습니까? 우리들도 보면 진짜 어. 그래요. 이게 막 네. 부잣집 가서 네. 조금 실수하고 그러면 어. 내가 더 막 그치 미쳐. 그치, 근데 그치. 정작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맞아요. 어차피 일하는 아줌마가 다 치울 거니까. 그렇지. 내가 그거 식탁보 빨 일은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예전에 유학을 갔던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네. 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고기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걸 손으로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될지 그 칼로 나이프로 써야 될지 네. 모르는데 막 그 이제 평민 출신들이죠 대부분 네.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마침 유럽의 귀족 출신 애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좀 잘 알 거 아니냐 이 예법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니까 그래? 하더니 손으로 그냥 씩 집어 먹더라는 거예요. 아. 그는 그래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역시 평민과 귀족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이랬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사실. 네. 나도 옛날에 그 누나 저 소개팅 하는데 네. 소개팅? 아니, 누나 미팅? 아니, 누나 미팅은 뭐야? 누나가 그러니까 저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네. 따라간 거예요. 네. 포크 2개에 내가 멘붕이어갖고 아 어떤 포크를 써야 할지 몰라서. 네, 포크 2개가 있는데 오. 사실 비싼 집도 아니야. 그냥 경양식 집인데 소렌토 뭐 이런 거 같은 뭐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런데 별로 이렇게 뭐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 어떤 포크를 쓰는 건지가 너무 헷갈렸던 맞아요. 그 기억이 좀 있네. 별것도 아닌 걸 괜히 신경 쓰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장 좋은 매직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냥 물어보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네.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죠.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끄럽고 괜히. 부끄러울 네.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명언들 아주 그 정말 가슴에 와닿는 표현들이 네. 실망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제 철학과 유머로 넘어간다. 또 그렇죠. 가난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력적이지도 교훈적이지도 않다. 그렇죠. 가난은 사소한 실수를 아주 크게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뭐 이건 참 이 웃음에 대해서 네. 왜 웃음이 필요한가 나오는 대목이 네.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을 보고 허망하게 웃는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미쳐버릴 것이다. 이럴 때는 우리는 웃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예전에 한번 요즘. 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루 아침에 갑자기 모든 가족이 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나 혼자만 남게 되었다든지 모든 재산을 다는 주식이 하루 아침에 뭐 폭락을 해가지고 종이 조각이 됐다든지 뭐 하루 아침에 중병을 알아가지고 이제 뭐 정말 살아남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든지 이럴 때 과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땐 결국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쳐버리니까. 웃어야 되는 건 둘째치고 웃음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그렇죠. 헛웃음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내거 웃고 싶어서 웃는 건 아닌데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올 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웃으면 뭐냐 바로 반항적 태도라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 나는 굴하지 않겠다는 것. 이때 웃음은 비웃음이라는 거죠. 운명아 다가와라. 나는 얼마든지 비웃어 줄마. 이 사람의 말은. 이럴 때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웃는 웃음은 비웃음이라는 거죠. 이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미쳐버리지 않고 반항하면서 또다시 세상에 도전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말들이 참 많고요. 이 책에. 네. 네. 근데 제가 보면 느낀 게 이것은 결국 저자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자서전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 자기 자서전을 예. 대단히 뭐 큰 일을 이룬 건 아니더라도 근데 사실은 지금 네. 이제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런 제가 진짜 예전에 읽은 글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야학을 하면 자서전을 쓴다는 거예요. 야학을 할 때 온 선생과 학생. 그래봤자 다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지만 네. 네. 자서전을 쓰는데 이제 아리랑 곡이라고 쓰죠. 왜요? 그러니까 칠판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들 시간 순위 쭉 이렇게 가로축으로 있고 좋았다 나빴다를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고개를 그리게 돼요. 네, 아리랑 네. 고개라는 거죠. 그렇게 시각화해 버리면 자기 자신의 삶을 좀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서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보통 그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 젊은 나이에 써도 그거 크게 지장은 없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사실 글을 쓰는 쪽의 직업을 그때 택하게 된 게 그 대학 다닐 때 그 한국 현대사 관련한 과목인데 자서전 쓰기라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거 쓰면서부터 제가 이제 글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자서전을 쓰면서부터. 왜냐면 자서전을 쓰게 되면 이제 자기가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자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걸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자기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를 쫙 한번 내가 제 3자적 입장에서 조감을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리고 조감을 해보면 뭐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넣는 것과 빼는 것이 있으면 그 내 자신을 한번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내 자신을 메타적으로 좀 진짜 하나의 또 다른 관점에서 알아보니까 그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이 자서전을 한번 써보시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삶을 시작할 때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1980년대 이제 그 당시 운동권 지하 조직이 있었단 말이죠. 산호맹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산호맹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제 아는 선배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먼저 자서전을 써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쫙 한번 총괄을 한다고 해야 돼요. 쫙 써보는 거예요. 그 써보면서 자기 어떤 결의를 다져야 되고 이런 그리고 자기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이 행동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뭐 하는 것들을 좀 자기 일종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또 예전에 일제 강점기라든지 그리고 80년대 또 여러 가지 그 중앙정보부라든지 그 이런 쪽에서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또 자술서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써야 되죠. 일단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한번 이 자기 자서전을 쓸 때 이 정화 체험을 한번 한단 말이죠. 정화? 감정의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렇겠다. 뭔가 상처받았던 뭐 어린 시절에 이런 걸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 자서전이 사실은 어떤 글을 통한 어떤 정서적 치유라든지 감정적 치유에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건 아무도 해줄 수 없거든요. 본인이 한번 쭉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아주 좀 가치가 있다. 결국 자기 역사를 써야 자기를 알 수 있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자서전 제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자서전 제목이 그 미국의 영화배우 캐서린 헵번이라는 영화배우 있거든요. 오드리 헵번 말고 캐서린 헵번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죠. 그래요? 노벨 여우주연상을 2번인가? 노벨 여우주연상은 뭐예요? 할리우드 오스카. 난 진짜 있는 줄 알았어. 정말 말씀. 노벨 여우주연상.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두 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여러 번 수상했습니다. 아주 연기파 배우고. 근데 이 캐서린 헵번이 그 사람 하워드 휴즈라고. 휴즈의 애인이기도 했죠. 하워드 휴즈는 알죠. 하워드 휴즈의 애인이기도 했죠. 그 에비에이터라는 영화. 에비에이터. 거기 보면 이제 그 디카프리오 나왔던 거죠. 그 양반이 그 하워드 휴즈를 연기한 거잖아요. 실존 인물. 그렇구나. 되게 애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캐서린 헵번이 하여튼 지은 자서전 제목이 미예요. 미. 아름다울 미? 아니. 그러면 나에게 아이마이미 그러니까 나에게라는 뜻이겠죠. 참 저는 인상 깊더라고요. 아카데미 12번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고 4번 수상한. 4번. 와 진짜 많이 받았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받기 쉽지 않은데. 스펜서 트레이시는 코가 엄청 크시네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갑자기 코 큰 얘기는 왜 해요? 아니 코가 진짜 커가지고 지금 무슨 사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펜서 트레이시가 그때 만날 때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평생 그냥 연인으로 지냈죠. 둘이 결혼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스펜서 트레이시는 이혼을 안 하니까 그렇게 지냈죠. 캐서린 헵번.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니까 그 자세히 제목 미라는 게 참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결국은 자기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거겠죠. 자서전은. 그리고 결국 이게 자서전을 또 아까 뭐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왜 하냐면 결국 자서전을 통해 가지고 나는 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정말 내가 세계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속에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동안 일어났던 역사라는 것들이 결국 나를 통해서 체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서전을 쓰다 보면 오히려 예전에 우리 정윤님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역사라는 것들 관심 가지는 게 너무나 사람들이 좀 거창하고 이래서 우리는
힘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선을 하다 보면 그걸 안단 말이죠. 내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존재하고 역사가 사회의 존재하고 일원이구나 내가. 그 확실한 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힘이 떨어지고 네. 좀 용기가 없을 때는 자기에 관한 글을 써보는 게 힘을 원기를 북돋는 가장 첫 번째 네. 길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서전 중에 네.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뭔가 흥행하고 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팔린 건 클린턴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팔린 거는 마오쩌둥 건가? 그건 의록일 거고 네. 아돌프 히틀러 이런 거 아닙니까? 나의 투쟁. 그런가요? 그 처음에 1200만 부 나왔잖아요. 저 처음 나왔을 1200만 부. 1200만 아니 뭐 막 뿌렸겠지만 그쪽에 나중에. 근데 예. 아니 그러니까 자서전으로 치면 뭐 그렇지 않겠나. 일종 자서전이잖아요, 그것도. 네. 나의 투쟁. 네. 그거 지금 팝니까? 지금 팔긴 파네요. 자서전은 이제 궁금하다. 근데 좀 어떻게 그 자기 지적재산권은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게 명백한 비판이라든지 이게 리뷰가 안 들어가면 그 자체는 출판 못 한다고 들었거든요. 독일에서는 네. 반드시 이 책을 낼 때는 그냥 누구나 낼 수 있죠. 이제 지적재산권 거의 다 만료됐으니까. 네네네. 그렇지만 반드시 비판적인 코멘트나 비판적인 해설이 들어가지 않고는 이거 그냥 낼 수 없다. 이렇게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의 투쟁 진짜 베스트셀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네. 네. 와, 지금 근데 좀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가장 유명한 자서전 하면 뭐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있겠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직 대통령들 자서전이 유명했고요. 아. 그러니까 뭐 대통령 주로 그리고 뭐 삼성의 이병철 회장 호암 자전 그리고 뭐 정주영 회장도 그러고 보니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제일 많이 팔렸겠네요. 그 네. 김우중 회장 거. 그렇죠. 세상 안 읽고 할 일이 많다. 네, 그게 그렇겠네요. 뭐 밀리언 넘었으니까. 그렇죠. 200만 부 가까이 네. 납니다. 그런 자서전들 가운데 리영희 선생께서 가장 리영희 선생 자서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역정도 있고요. 네. 가장 높게 평가하셨다는 네. 찰리 채플린 네. 나의 자서전. 네. 어떻게 책 네.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채플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1889년 4월 16일 저녁 8시 런던의 월워스의 이스트레인에서 태어났거든요. 89년생이시네. 네. 이때 엄마도 배우였고 아버지도 배우였어요. 배우 집안이에요. 오, 그렇구나. 근데 이제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자기보다 4살 많은. 근데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달라요. 네. 이부형. 네, 이부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엄마 이름은 해너 채플린. 그리고 아버지 이름은 찰스 스펜스 채플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찰리 채플린이 네. 본명이 맞네요. 네네. 이게 재밌는 게 찰리 채플린 딸이 또 유명한 영화 배우거든요. 누구죠? 그 혹시 닥터 지바고 보셨어요? 닥터 지바고 옛날 영화요. 예. 보긴 봤을 겁니다. 그 닥터 지바고에서 주인공이 오마 샤리프가 네. 이제 닥터 지바고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 닥터 지바고의 본 부인으로 나오는 제럴딘 채플린이 그 채플린의 딸이거든요. 네. 제랄딘 채플린. 그리고 이 제랄딘 채플린의 딸, 그러니까 바로 찰리 채플린의 외손녀가 또 좀 유명한 배우죠. 우나 채플린이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뭐죠? 왕자의 게임? 네네네. 채플린. 네. 왕자의 게임 나오고 최근에 그 유명한 영화 집 2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잠깐만. 무슨 영화 있잖아요. 아바타 2에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이 참 피가 무시 못찬부터. 야, 근데 엄마 성을 따랐네 여기는. 네. 엄마 성을 따라서 채플린을 쓰네요, 그죠? 그렇죠. 채플린이 워낙 유명한 성이라 그러신가 보다. 누군지 알겠다. 왕자의 게임에서 롭 스타크 부인으로 나오는 4대가 지금 그렇죠. 4대가 배우를 하는 거죠. 네네. 증조부부터 해갖고. 그렇죠. 네. 와 대단한 집안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증조 네. 할아버지, 네. 엄마, 딸. 네, 이렇게 그렇게 나는 거죠. 자 이렇게 배우 집안에 태어나서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은 제가 보면 본인이 쓴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글이 정말 좋거든요. 표현들이 그 깔끔해요, 진짜. 이 번역도 잘 된 것 같은데. 네네. 그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이 자서전의 대목들이 예전에 성문 종합 영어 장문 독해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 표현이 좋아요. 이 글이 깔끔하고 그때 스머셋 모험의 서밍업도 많이 나왔지만 네. 찰리 채플린 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글이 좋아요. 네. 글재주도 아주 비상하셨던 네. 우리 찰리 채플린 아저씨.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런던은 내 어린 시절의 기억, 느낌 그리고 의식이 녹아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램버스의 봄이 생각난다. 고향의 봄이죠. 기억조차 희미한 사소한 일들.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손을 뻗어 라일락 가지를 잡아채려 했던 일. 정류장 부근 보도에 버려져 있던 오렌지색, 파란색, 분홍색 등 다채로웠던 승차표들. 나에게 막연한 슬픔을 안겨주었던 풋풋한 장미꽃 향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참 좋다.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의 최초의 기억을 무엇으로 연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향을 좀 알 수는 있거든요. 무엇을 보통 최초의 기억으로 생각하느냐. 최초의 기억이 뭡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엄마와의 기억 아닐까요? 어린 엄마예요? 시절의 기억은? 최초의 기억은 최초의 이게 제가 기억을 만들어진 어떻게 기억인지 아니면 제 기억인지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청국장 끓는 청국장을 제 손목에 엎었던 뭐야? 그래서 청국장이 됐구나 지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그게 기억이 나세요? 네, 그게 이제 돌 때거든요. 그리고 청국장이 아마 이게 만들어진 기억 같긴 한데 네네. 상이 엎어지면서 제 손 등 위로 떨어졌고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엄청 빨아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뜨거워서 이게 네. 무슨 일이니? 아니 너무 웃겨. 화상 입었다거나. 네, 그게 기억이라고 최초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내 진짜 기억이 맞다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아마 네네.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내 그 기억이 또 역시 맞다면 아빠가 아마 엎은 상일 거예요. 그게 아빠가 내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정영진 씨처럼 이걸 네. 제가 들은 얘기인지 아니면 저의 기억인지 뭐 그건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 마지막 그러니까 최초의 기억이 뭐냐면 제가 엄마 젖을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네. 젖을 계속 못 대가지고 엄마 젖을 계속 달라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저 젖대게 하려고 엄마 그 가슴에 네. 그 검정 색깔 테이프를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네. 해서 왜 빵 터져? 나 모유 끄는 이야기야. 아니 이게 보통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거 무섭다고 이렇게 막 떼라고 그거 떼라고. 아니 보통은 네. 여기다 이렇게 뭐 쓴 약 그러니까 약 같은 거 발랐는데 아니요 그 검정 테이프도 전 뭐였는지가 기억이 나요. 그 전기 어렸을 테이프 때 같은 막 이렇게 전선 테이프 감던 그런 거 있잖아요. 절연 테이프 같이. 맞아요 절연 예. 테이프요. 그걸 이렇게 붙이셔서 제가 막 그거 싫다고 막 그거 떼라고 막 이랬던 기억. 독특하시다. 그러니까 이 음식하고 연결된 기억들도 많고요. 지금 영지 씨가 말씀하신 거는 네. 제가 일본의 어떤 동화 작가인데 네.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의 동화 작가가 자기가 기억하는 장면이 네. 아버지가 밥상을 팍 엎었는데 근데 그날 잠을 자야 되는데 네. 누워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그 반찬 하나가 탁 박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바라본 게 엄청나게 이제 첫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아니 뭐 얼마나 세게 엎었길래 이게 천장까지 붙어 있어. 콩이 천장에 들러붙었나 보다. 시금치 같은 거겠죠. 네, 그리고 뭐 네.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엄마의 어떤 네. 그런 것들도 결국 어떤 좀 촉각적인 것하고 이제 그 미각적인 게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 비슷한 느낌인데 어떤 거예요? 저는 하여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빵집에 그 수증기 사이로 뭔가 갑자기 쟁반에서 찐빵이 쑥 나오는 거 있죠.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쑥 나와가지고 너무나 신기했던 그 기억들. 뭔가 찐빵이 갑자기 쑥 이게 여러 개 담은 게 네. 너무 신기했다. 그게 첫 번째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첫 기억이. 자, 근데 그 네. 찰리 채플린은 어릴 때 그 골목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느꼈던 봤던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말씀대로 만들어진 기억일 수도 있는데 어떤 책을 읽고 신화를 읽다 보면 그 누가 그 이야기했는데 설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신화나 이쪽에 그 동화책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들도 어느 잘 모르지만 네. 어떤 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뭔가 내한테 진짜 경험해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스스로를 위치 지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뭐 그렇겠네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엄마와 함께 마차를 타가면서 손을 뻗어가지고 만졌다잖아요. 네. 근데 참 이런 그 글 쓰는 분들 중에 문필가라든지 이런 사람 중에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김윤식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년기 아주 어린 시절에 네. 엄마와 손을 잡고 나들이 길에서 같은 어떤 느낌들이 있죠. 네. 그게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기억. 그거는 뭔지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텅 빈 영혼의 감각이라는 거야. 텅 비어 있는 영혼의 감각. 그 시절에 딱 그 뭔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장소에 딱 엄마와 나가 딱 고정돼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다른 주변은 뭐가 멈춰 있고 딱 엄마랑 네. 나만 기억이 남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잡았던 엄마의 그 손의 감촉이라든지 네. 뭐 그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엄마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이제 작은데 네. 뭔가 딱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내가 엄마를 올려다보고 엄마가 나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 뭐 엄마의 냄새, 뭐 이런 거. 감각적이시네요. 그렇다고 제가 효녀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네. 안 찾아가? 엄마 좀 한번 찾아뵈라. 전화도 안 받아요 저. 근데 엄마에 관한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네. 딱 나와요. 사실 아버지는 거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게 같이 산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 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하고 엄마가 별거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아버지하고 의식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저 정민현은 이번 저 주말이라도 어머님 한번 찾아뵈면서 타트 체리 한 상자 좀 갖다 드리세요. 엄마한테 콜라겐 좀 선물해 드려야겠어요. 네. 어머님 댁에 콜라겐 놔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름 개선, 불면증, 근육통, 관절염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고 특히 타트 체리에 경사 하나가 냈습니다. 뭐예요? 중국 수출이 성사가 됐어요. 일당백만 이건 좀 이상한데. 다 이렇게 저 해외로 나가죠. 요즘 되게 해외 진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코로나 불구하고 때문에? 일당백과 함께한 우리 타트 체리가 네. 드디어 중국 진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뭐 이런 건강식품들. 미용이라든지 건강식품 진짜 인기 많잖아요. 관심 많죠. 네. 타트 체리 95%, 그다음에 콜라겐 5%. 이걸로만 다른 거 안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타트 체리 그 착즙 액이랑 그다음에 콜라겐. 타트 체리 이거 탄산수 같은데 타드시면 바로 이제 체리 에이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주 같은데 타드시면 바로 체리 소주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저 맨날 저만 먹었는데 진짜 엄마를 갖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뭐 드네요. 엄마 냄새 손 잡고 눈빛 다 기억나면서 그래. 한 번 안 가냐. 그리고 저희 엄마 이거 진짜 막 이런 건강기능식품 엄청 챙겨 드시거든요. 그 어머님이 갖다 드리는 이 타트 체리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왕빈 님몰이잖아요. 하필이면. 그렇네요. 왕빈 님몰에 들어가셔서 타트 체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왕빈 님몰에 다양한 뭐 건강식품들이 있으니까 어머니 찾아뵐 때는 아버님 찾아뵐 때는 꼭 한번 왕빈 님몰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자, 왕빈 님몰의 타트 체리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네, 아버지. 아버지는 보드빌 배우였대요. 보드빌. 보드빌이 뭐예요? 그러니까 노래, 춤, 뭐 약간 코미디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하는 거를 오락연애, 버라이어티 쇼 개념 같아요. 그 배우였대요. 요즘처럼 막 뮤지컬 배우 느낌. 다 잘하는 거죠. 연극도 하고 노래도 되고 코미디도 되고 뭐 춤도 좀 되고. 하지만 유명하지는 않은. 아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보드빌리언이라고 하는데 그 보드빌 전문을 하는 배우였는데 아버지도 재주가 상당히 좋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의 단점 뭐냐?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었던 게 당시 보드빌 이제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극장인데 이 술집을 같이 겸하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보드빌 배우도 내려와가지고 손님들하고 술을 한 잔씩 마셔주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자기 돈까지 다 털리는 거죠. 술집은 그 극장은 오히려 술집을 통해서 얻는 수입이 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면 보드빌 배우도 다 손님이 되니까 결국은 와가지고 공연하고 그 돈을 준 걸 다 또 술집에 다 주고 가니까. 참 옛날 아빠들. 그래서 결국은 뭐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과음으로 일찍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좀 집시의 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릴 때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혼을 했거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외간 남자 눈이 맞아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이혼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고 나에 관한 걸 다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나와요. 우리 집안의 윤리관을 통상적인 잣대로 재는 것은 끓는 물에 온도계를 넣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짓이다. 우리 집안을 통상적 잣대로 윤리를 재지 마라. 끓는 물은 다 100도잖아요. 그럼 뭘 재봐야 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이모도 배우고 이제 엄마도 배우였는데 진짜 배우고 싶어했네. 네. 근데 엄마는 사실 또 피가 뜨겁거든요. 네. 외할머니도 피가 뜨거워가지고 외간 남자를 좋아했는데 엄마도 18살에 사랑의 도피를 한 거예요. 아빠가 죽기 전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 이제 지금 아빠를 채플린 아버지 만나기 자체가? 전에 사실 그때 채플린 아버지를 사귀고 있었는데 공연을 갔다가 나이 18에 아주 중년의 귀족 남자하고 눈이 맞은 거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로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린 거죠. 아프리카로. 오. 나름 이제 중년 남자가 그 아프리카에 내 농장도 있고 하니까 같이 네. 가자. 갔다가 결국 거기서 형 시드니를 낳고 거기서 첫째를 낳고 그냥 근데 바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랑 네. 아빠가 다르군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돌아와가지고 바로 또 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착하시네 그래도. 그렇죠. 배신대로 갔는데 다시 또 받아준 거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도덕적 기준을 세상의 속세의 걸로 하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 집안은 그렇게 재지 말아다오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채플린이 태어나서 1년 뒤에 결국 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걸로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혼이 나중에는 보면 그러니까 채플린도 하다가 여기서 좀 자기 어릴 때 갔던 구호소나 학교 이름을 좀 헷갈려해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처음에는 생후 1년 뒤 이혼인데 나중에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법적인 상속녀는 엄마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동거녀는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네. 뭐 어떻든 이렇게 된 상태, 하여튼 서로 헤어진 상태다 네네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배우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문제가 어머니가 목에 이상이 생겨버린 거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목이 어느 순간에 무대에 올랐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면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막 그 당시 이런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도 하층 계급들인데 네네. 과음 지르고 조롱하고 이러니까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진짜 이 대목이 이제 우리 지문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 5살 먹은 꼬마 채플린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5살 먹은 채플린 엄마 대신해서요? 네네네. 그래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네. 사람들이 막 동전을 막 던지는 거죠. 잘 불렀다고. 동전을 던지니까 이 채플린이 잠깐만요, 동전 줍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꼬마가 이제 동전을 막 줍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무대 감독이 얘 줍는 거 도와주려고 올라오는데 이 꼬마가 저 아저씨가 이 동전 가지고 어디 가지 않을까 하니까 의심스럽게 계속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더 재밌다고 막 박수를 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감독이 이제 성수원에 그 동전 주워가지고 이제 갖고 내려가니까 네. 채플린 또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갖고 혹시 저 감독이 훔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한테 딱 전달한 거 보고 나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또 노래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박수를 치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뭐냐면 전혀 흥분하지 않고 뭐 5살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엄마의 갈라진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엄마가 노래. 타고난 뭔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센스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객들이 그날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네. 결국 그날 밤 그 무대가 채플린의 인생의 첫 무대였죠. 5살 때. 그렇죠. 근데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무대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뒤바뀐 것이다. 나에게는 첫 무대인데 엄마는 마지막 무대다. 이런 대조가 참 재밌습니다. 읽다 보면. 그래서 결국 엄마는 목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뭐 꼬마가 계속 무대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살림살이가. 방이 3칸짜리였다가 뭐 2칸짜리, 1칸짜리 그리고 물건들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다 이제 물건들 팔아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엄마는 신앙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내 갈라진 목소리를 신이여 다시 돌려주소서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어릴 때 엄마 따라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지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가나 이것만 항상 골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사실은 1889년이잖아요. 네. 이게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던 시대잖아요. 영국에서. 네, 빅토리아 정말 전성 시대였죠. 1890년대 영국이 그 당시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대영 제국의 전성기지만 그 국내에서는 정말 양극화가 심하고 또 그 당시에 뭐 남편이 없는 여성들은 남의 집 하녀로 들어가 일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정말 저임금 장시간 노동할 수밖에 없는데 엄마가 지금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삭바느질.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주일에 10실링을 보내야 되는데 음주 뭐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보내다가 말다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걸 다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거를. 네. 근데 엄마가 마지막까지 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엄마의 무대용 의상이 담긴 트렁크. 아. 그거는 못 판다는 거죠. 엄마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네. 네. 이런 게 소설에도 우리나라 소설에도 있거든요. 윤은길이라는 작가가 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나오고 나름 나도 살려고 노력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떤 도시 빈민이죠. 네. 그 도시 빈민 사건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 집에 새를 들어갔는데 부인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주인집에 강도질을 하러 들어왔는데 강도질을 하러 들어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사람인 줄 알고 일부러 돈 여기 있다고 일부러 신호를 주고 가져가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덜덜덜 떨고. 근데 이 주인이 이 강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인이 강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 자존심이 마지막 망가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 뭐 사라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구두 9켤레만 남기고.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럼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뭔가 나의 자존심인데 결국 그것도 뭐 다 사라지게 되겠죠. 네. 근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어릴 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럴 때 연기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직접 연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고 뭐 시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인상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 교육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너무 이야기를 몰입하다가 예수 이야기 너무 몰입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빨리 죽을래요. 빨리 죽어서 빨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겠다고. 그렇게까지 너무 예수님이 좋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내가 살아서 이생에서 너의 운명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두운 지하 단칸방이었지만 여기도 그러니까 뭐 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꼭 우리가 그 반지하지만 여기도 뭐 지하 방에서 살았다 나오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찬란한 빛을 내게 비춰주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근데 어머니의 어떤 여기 참 그게 좋은 지점들이 많이 나요. 교육을 하면서 절대로 나쁜 말을 안 쓰게 만드는 거죠. 아무리 생활이 어려우지만 문법에 맞고 네. 너무 비속어를 많이 쓰진 마라. 네. 물론 엄마도 싸움할 때는 다른 옆집 사람들과 싸움할 때 비속어를 써요. 그럼 사람들이 아니 너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속한 말을 쓰냐 하니까 엄마가 성경 무슨 기에 보면 거기서 이런 욕도 해. 괜찮아. 너 같은 사람들 만날 때는 욕을 해도 돼. 이렇게 엄마의 애드립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아주 그 뭔가 우리는 그래도 이 생활이 어렵더라도 이 말을 품 있게 써야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참 이제 자기에게 자기 형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황에 매몰되고 상황에 끌려가지 마라. 네. 상황이 어렵더라도 너는 이 상황을 항상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런 이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어렸을 때 얘기가 이제 쭉 이게 시간대별로 쭉 나오는군요. 네, 시간대별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 책에 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엄마에 대한 추억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어린 시절이 보면 그 우리 유명한 올리버 트위스트라든지 네. 그 찰스 디킨스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참 어린이들이 고생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찰스 디킨스가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엄마가 그 일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네. 찰스 디킨스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공장을 갔나 아니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졌어요. 한 6개월 정도밖에 고생을 했죠. 나아졌는데 찰스 디킨스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그냥 계속 그때 일종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딸은 계속 학교 다니라고 차일스 디킨스는 계속해서 일을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디킨스가 평생을 그것이 어린 시절에 큰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 찰스 디킨스가 그 이후에 계속 올리버 트위스트나 뭐 데이비드 커퍼필드 쓰고 계속해서 어린 애들 이야기를 쓰던 이유가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 상처 입은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네. 같이 고생하면 괜찮은데 왜 누나는 학교 다니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엄마 아버지 나를 버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서 평생 글을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찰리 채플린도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고생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 아닐까.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이제 괜찮다. 이 책이 출판된 게 1964년이거든요. 네네. 그럼 몇 살입니까?
우리나라 이런 6의 책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참 어렸을 때 참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영혼은 아예요, 우리 마음들은. 어렸을 때 아니고서 그리고 성장해서는 그래도 계속 이제 유명한 배우로 생활하면서는 사실 좋았던 일만 있었던 건 아니. 근데 찰리 채플린만큼 뭐 정말 방랑자 인생을 참 이게 결국 자기 캐릭터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도 굉장히 그 굴곡이 크죠. 정말 굴곡입니다. 공산주의자로도 몰리고 결국 그때 그래. 우리 이제 메카시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몰려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추방당할 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기 재산이 완전히 다 몰수당할 뻔했는데 정말 그때 선택을 잘해가지고 네. 그 재산을 결국 뭐 은행에 있던 금고를 빼왔고 그 부인 이름으로 부인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외손녀가 그 우나 채플린이라 했잖아요. 네. 그 우나가 사실은 누구냐면 또 유진 오닐의 딸이란 말이에요. 유진 진짜요? 네, 유진 오닐. 누군데? 유진 오닐 유명하죠. 작가. 희곡 극작가로 아주 유명하죠. 아시네. 그 유진 오닐이 정말 유명한 네. 극작가거든요. 밤으로의 긴 여로라든지 네. 느릅나무 밑에 욕망해가지고 네. 현대 미국을 대표하는 극작가인데 사실 찰리 채플린보다 한 살 많아요. 유진 오닐이요? 유진 오닐이. 아. 근데 그러니까 언제 만나 결혼했냐면 결국 찰리 채플린 나이가 50대 우나 오닐이 18살 때 결혼을 했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그 부인이 어떻든 우나 오닐이 미국 시민이니까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돈을 결국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게 나오죠. 그 미국이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딱 추방하고 나서 이 재산을 다 동결시켜 버리려 하거든요. 네. 왜 지금 미국이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뭐 자기들하고 이제 뭡니까 사이 안 러시아는 좋은. 이럴 때 네. 이제 동결시켜 버리고 그 하잖아요. 와 여기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찰리 채플린도 재산이 완전히 알거지가 될 뻔했는데 그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네. 자, 이 찰리 채플린의 이 어마어마하게 굴곡진 삶, 저희가 그러면 네. 이어지는 2부에서 네, 그러시죠. 본격적으로 한번 지금 이제 어린 시절 한번 쭉 다뤄봤고요. 네. 본격적인 찰리 채플린의 배우로서의 삶 한번 2부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49번째 일당백 2부로 돌아옵니다.